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국지리 아니고 세계지리 꾸준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와 관련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인구 문제들은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학생들한테 좀 잘못된 오개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발도상국이랑 그다음에 선진국이랑 이렇게 구분이 되고 경제력 수준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냥 학생들은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 이런 생각들을 좀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뭐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능특강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개별 국가의 인구 변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가, 마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회적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나와 있는 거, 요거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네,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 저 학교 다닐 때는 4단계까지만 배웠다고 했었는데, 하나 더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뭐,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가지고 요 5개의 시기로 구분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 또는 사망률이 높은 수준, X축으로 보시면, 그리고 Y축으로는 경제 발전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각자의 나라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형태들을 띠더라. 그래서 이런 모형의 형태로 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라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제 수업 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들을 요 문제를 풀려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구분하는 게 출생률이랑 사망률을 가지고 구분을 하니까 저는 일단 출생률이랑 이 어떻고 사망률이 어떤지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거를 일단 복사해 놓고 자,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두 번째 단계는 출생률은 높은데 사망률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단계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망률은 낮은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이고요. 4단계는 출생률도 낮고요. 사망률도 낮습니다. 자, 근데 둘 다 낮은데 이 출생률이 매우 낮은 단계에 이르면 5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 출생률이 더 낮아져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를 이 출생률과 사망률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는 뭐 자연재해나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식량 식량 부족 뭐 이런 것들처럼 전통적인 모습들로 많이 있는 게 1단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자, 2단계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사망률이 왜 감소하냐면 그다음에 의학의 발전, 그다음에 위생, 위생 및 생활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제가 뭐 수업 때 뭐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 뭐 런던이랑 하수도
하수도 시설 뭐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3단계 보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출생률이 감소하는 건데,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는 어떻게 감소를 하냐면, 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예전엔 진출 못했었는데, 이때부터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랑, 산하 제한 정책이 효과를 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4단계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네. 4단계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출생을 안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구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5단계는 이제 너무 안 나으니까 이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총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가 딱 두 곳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는 인구 증가 2단계랑 3단계 2단계랑 3단계가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그래서 1단계도 정체 근데 2단계가 인구 증가, 3단계가 인구 증가. 요거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 단계 1단계는 나 단계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높은 시기 2단계, 3단계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 단계는 총인구가 감소했다. 맞죠? 총인구 붙였으면 총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3단계 3번 나 단계는 2단계는 4단계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맞죠? 나는 출산을 이미 많이 낳고 있어요. 장려하지 않아도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출산 장려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출산 장려 정책 실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단계 3단계는 1단계보다 여성의 취약률이 높다. 맞죠? 다단계는 여성의 사회 진출률이 높으니까 이것은 여성의 취약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 따로 비슷한 거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자, 5번 라단계는 다단계보다 총 인구가 적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단계는 다단계보다 총 인구가 적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 다단계를 지나야 여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총 인구는 2단계, 3단계 이렇게 증가해서 4단계가 더 높겠죠. 정체하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그래서 처음에 낮다가 나단계, 다단계를 거쳐 증가하고 4단계 좀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마단계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이 총 인구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면 자, 이제 이 인구 구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인구 구조 이게 프레임이 개도국이랑 선진국 프레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두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는 각각 짐바브웨, 캐나다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짐바브웨의 인구 구조랑 캐나다의 인구 구조를 외워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캐나다는 그러면 선진국, 짐바브웨는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과연 좋은가 싶긴 한데 그래서 캐나다는 좀 더 선진국에 가까운 거, 짐바브웨는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거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이 문제의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구분을 해서 보면 선진국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네, 출생률이 적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총부양비가 나옵니다. 자, 총부양비 구하는 공식 있었죠. 뭐였냐면, 유소년층 인구 플러스 노년층 인구를 청장년층 인구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총 부양비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총 부양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부모인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A는 약 한 17 정도가 되고 15 정도가 되면 그럼 한 몇입니까? 한 32, 뭐 요 정도, 32, 33,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노년층 플러스 유소년층이, 그죠? 여기가 32 정도가 되겠고, B 보면 40이 넘잖아요. B가 40이 넘으니까 유소년층만 해도 40이 넘으니까 요 분모가 더 클 거 아닙니까? B가. 그쵸? 분자가 더 클 거죠. 분자가 더 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더 줄어들 거고, 자, B가 그러면 총 부양비는 더 높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라고 하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해보면 뭐 여기가 18이라고 하면 33이죠. 33. 자, A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33분의 뭐 66 곱하기 100이 될 거고, 그럼 뭐 B 한번 볼까요? 자, B는 아까 여기가 42 정도 되고, 이게 3이라고 하면 4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5분의 나머지가 청장년층이니까 55 곱하기 100. 55죠. 네. 5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하면 얘는 분모가 크고 얘는 분자가 작잖아. 얘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니까 얘가 숫자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더 크다. 네. A보다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는 건 맞는 설명.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자, A는 B보다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의 사망률이라는 건데, 어린아이의 사망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개발도상국이 높겠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의료시설이나 뭐 이런 의학기술이 좀 더 덜 발달하면, 혹은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으면 더 사망률이 높은 거죠. 사망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야죠. 네. 자, A는 B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개발도상국이 더 적겠죠. 그래서 인구 의사수는 더 적겠죠. 적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 이런 게 없나? 서식.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 안에서 바꾸는 게 여기 안에서는 못 바꾸나 보나? 아, 뭐 있을 텐데. 아, 제가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레이블? 레이블 아닌데. 네,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네, 의사수가 여기 의사수 더 적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의학 기술 발달이 늦다. 뭐 의학 기술 발달이 의학의 발달이 낮다. 뭐 상대적으로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노년층 사망 네, 영아 사망률은 아니 영아 사망률이 낮겠죠? 영아 사망률 낮은 그다음에 의사 수 더 많겠죠.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은 어디가 더 길까요? 기대 수명은 어디가 더 길까요? 기대 수명은 여기가 더 길겠죠? 네, 기대 수명 길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겠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 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어디가 많을까요? 네, 여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으면 개발도상의 국내 총생산이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B는 A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 아니죠. 여기가 개발도상국이니까 B는 A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많은 거 아니고 인구 천명 의사 수는 A가 더 많고 영아 사망률은 A가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지리 학습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답글 기억 리을 중 내용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래서 A, B는 각각 니제를 1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동사를 하나씩 찍으면 니제르가 개도국, 1번이 선진국 이렇게 놓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여성 한 명당 평균 6.6명 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개발도상 이런 것들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죠. 네, 합계 출산율이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고요.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겠죠.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 0.72라고 했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한 명이 평균 6.6명 낳는다라고 하면 A는 니제르에 가까울 거고요. A는 니제르고 인구 작년 72만 명 줄어. 그래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게 일본입니다.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니제르는 일본보다 절대 빈곤층 비율이 낮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
적다가 같은 말로 빈곤율, 빈곤층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안 적겠습니다. 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높다라고 했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은 어디서 많이 할까요? B는 A보다. 일본은 A보다 출산 장려 정책 필요가 크다. 그쵸?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 필요가 한 거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이 필요하겠죠? 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는 A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 높다. 여기는 여성의 사회 진출 낮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랑 선진국을 비교하는 거죠. 인구 구조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보면 다음 글의 기역, 니은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역, 니은은 각각 인도, 프랑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 기억 어딥니까? 어디에요? 인도죠. 인도가 세계 1위가 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은 프랑스가 되겠죠. 자, 국제연합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그래서 중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지만 기억은 아이에 대한 전통적 인식, 높은 문맹률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고, 니은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프랑스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휴직제도 정비, 보육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는 1.3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3명, 2020년에는 1.83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러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중위 연령. 네,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딱 어떻게 했어요? 한 국가의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연령, 딱 정가운데 위치한 연령이라고 한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중위 연령이 높으면 그 연령대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중위 연령이 낮으면 연령대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그럼 중위 연령이 낮겠죠. 그리고 반대로 선진국은 중위 연령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유소년 부양비 아까 했었죠? 유소년 부양비 어디가 높습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기억은 니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맞는 설명. 정답 2번. 그래서 중위 연령은 니은이 높겠죠. 선진국이니까 더 높겠고. 자, 기억은 니은보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력 부족 문제는 어디가 심각합니까? 네, 선진국이 심각하겠죠. 아이 안 낳으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 심각 이렇게 적어주시고 개발도상은 노동 청장년층의 유출 심화가 나타나겠죠. 반대로 니은은 기억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기억이 더 높은 거죠. 기억은 더 많이 나오니까 개발도상. 그리고 니은은 기억보다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낮다.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은 이주를 하는 건데 어디로 이주를 많이 올까요? 선진국에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사회적 증가율 높고요. 여기는 사회적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도 이렇게 문제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봤습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가면 다음 글은 가나 유형의 인구 이동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유형의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나는 각각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 숙련 노동자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을 한번 볼게요. 자,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뭐 여기에 나온 것만 하면 자, 보겠습니다. 뭐 인구 이동의 구분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나왔지만 뭐 동기,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뭐 요인, 그다음에 뭐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구 이동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주, 정치적 이주, 그다음에 종교적 이주, 환경적 이주로 구분했었고 이 경제적 이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자, 가는 멕시코인인 땡땡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 일할 곳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땡땡은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에게 송금할 계획이다. 이거는 미숙련 노동력인 거죠.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고 뭐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보다는 좀 숙련하지 않아도 그냥 그날 배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싱가포르인인 미음은 런던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해외 근무를 하면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승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음은 혼자 지내는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서 런던에 있는 숙련 노동자 이 분은 금융회사 증권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숙련 노동력과 미숙련 노동력으로 구분하고 그것의 각각의 특징들을 찾는 겁니다. 자, 가 노동자는 전문 기술직의 종사.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거 숙련 노동력의 특징이겠죠. 네, 그러고 그래서 틀린 설명. 가로 인해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확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가 이동해서 인구 유입 지역에 저임금 노동력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혹은 신흥 공업국으로 이동하는 게 어디냐면 미숙련 노동자죠. 그래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또는 신흥개발국으로 가는 거. 가 노동자는 나 노동자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이 어떨까요? 가는 미숙련 노동력이니까 수준이 낮겠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누구나 못하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뭐 저개발국 혹은 신흥공업국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도 어디로 이동하냐면 더 높은 선진국으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전부 전문적 기술직에 종사한다. 틀린 설명. 가로 인해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확보됐다. 맞는 설명. 나는 주로 저개발국에서 신흥공업국. 틀린 설명. 가노동자는 나노동자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낮다. 그래서 정답은 미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숙련 노동자랑 미숙련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또 다시 넘어오면 뭐 이주자도 마찬가지고 이주도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자들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 요거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지표를 더 여기다 놓고 지표 여기다 놓고 인구구조 얘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랑 얘랑도 또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볼게요. 자, 해외 이주자의 모금 송급 유입액. 그래서 얘네들은 밖에 나간 사람들이
송금을 막 유입한다는 거고 유출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주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송금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인구 이주로 해볼까요?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 원인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변화라고 생각해 보면 지역의 변화, 유입 지역, 유출 지역이라고 검색해보고, 유입 지역은 그 인구가 유입하는 지역, 유입 지역, 인구 유출 지역이라고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인구 유출 지역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해외 이주자의 모금, 송금, 유입액이 높죠. 그리고 인구가 막 오는 데는 이 사람들이 막 와서 해외 이주자의 모금, 모국, 송금, 유출이 높죠. 그쵸? 모국으로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인구 유입 지역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 벌러 오겠죠. 그래서 혹은 선진국, 유출 지역은 개도국이라고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 A는 B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보면 인구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A는 B보다 멕시코,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이 스위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미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당연히 아니죠. 미국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A는 B보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 규모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B보다 경제적 요인으로 유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구 유출이 많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유출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 3번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국가 내 총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노동자 비율이 높을까요? B의 노동자 비율이 높을까요? 네, 맞죠. 네, 그래서 B의 노동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사해서 붙여넣게요. 노동자 비율이 높다. A가 높으면 B가 높죠. 그래서 얘는 비율이 낮겠죠.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 아까 여기도 나왔었는데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 결국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증가율이 높은데 막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B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B는 A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거는 결국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지역의 변화 요거를 여기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랑 관련이 있고 이동했던 얘랑 좀 관련이 이렇게 해요. 좀 괜찮겠죠? 얘는 얘랑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선진국 vs 개도국 프레임이 있다. 이것도 똑같이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지도는 가나 국가에 거주하는 출신 국가별 이주자 수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 국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 상위. 그래서 이 가 국가에는 여기 어디예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튀르키예, 폴란드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독일로 가냐? 사우디로 가냐?
문제고요.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데들은 어디로 많이 가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데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약간 문화권, 종교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 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같고, 그래서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폴란드, 뭐 튀르키예,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은 독일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초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남초 현상. 자, 이 남초 현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지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표에서 정리를 해보면 성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성비는 기준이 여성이에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로 표현을 하고요. 남초랑 여초 현상이 있습니다. 남초 현상, 여초 현상. 느낌 보면 뭘까요? 남초 현상은 남자가 초가 있다는 거죠. 남자의 상대적인 수가 많다라는 거고, 여초 현상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뭐 비율이 높다고 할까? 여성의 비율이 높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 남초 현상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의 이주인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더 많으니까 틀린 설명 되는 거고요. 가는 나보다 북한 의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이슬람교는 나가 더 많겠죠. 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나는 가보다 천연가스 수입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독일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몰라도 이거랑 관계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아냐 물어보는 건데, 사우디가 석유, 천연가스 많이 나오니까 수입량 적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 나는 가보다 수출에서 자동차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자동차는 독일. 그래서 뭐 BMW, 폭스바겐 뭐 이런 데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비율이 나가 더 낫겠죠. 가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는 풉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사실 이 문제랑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뒷부분까지 이해했다면 뭐 독일의 자동차 많이 생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 많이 믿고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인데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연령층별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네, 성비 나오면 시험 문제 딱 하나 나옵니다. 아까 여기 정리했었죠. 성비 나오면 남초 현상이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데 어디가 높냐? 사우디, 카타르, 중동 국가의 이주민들한테, 네, 청장년층 이주민들한테 많이 나타나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가 이렇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 청장년층에서 이 성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100명당 남자 수니까 남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디냐? 바로 여기 카타르입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카타르입니다. 자, 그래서 나 국가에 대한 가 국가의 특징이니까, 가가 어디예요? 가가 카타르니까 카타르의 특징을 찾으시면 됩니다. 카타르는 서남아시아에 있으니까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겠고, 총 수출액에서 천연가스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카타르가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도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외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그래서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랑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표, 총부양비, 중위연령, 성비 뭐 요 내용들로 결국에는 뭐 그 인구 구조랑 인구 이동,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